탁상우 교수님께서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보통 공중보건적인 이제 접근, 공중보건의 대응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얘기를 하는데 이 내용을 한번 좀 저희들에게 정리를 해주시는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그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탁상우입니다. 서울대 보건대학원에 있고요. 우선 KCOC 웨비나에 초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를 소개해 주신 이윤상 교수님께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선은 저는 수의학 전문의는 아니고요. 수의학 전문의가 있나요? 근데 저는 미국 국방부가 아니고 미국 CDC죠. 질병통제예방센터의 역학조사관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이후에 몇 년 근무를 했던 경험이 있어서 관련된 내용을 제가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타이틀은 공중보건 위기 대응의 핵심 역량에 관해서입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이 잘 안 들리면 채치나 이런 거를 통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에 설명을 잘 해주셨기 때문에 사실 저는 좀 취지에 입각해서, 그러니까 박영준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한국에서 극복했던 그런 예를 ODA 현장에 적용하면 좋겠다. 저도 그 취지에는 적극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느 부분을 살려야 될지 어느 부분을 강조해야 될지는 집단 지성이 필요한 것 같고요.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제 의견을 드리는 의미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2시간 요청을 했었는데 2시간 얘기했더니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이윤상 교수님. 20분으로 줄여주셨는데 얼마나 짧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자, 공중보건 위기죠. 저희가 지금 코로나19를 바라보면서 공중보건 위기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공중보건 위기라는 게 사실 정확하게 정의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가장 최근에 논문에서 이제 정의하기로는 현재 일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행위들, 이런 것들을 위협하는 그런 규모라든가 시기라든가 아니면 불확정성, 불예측성 이런 것들에 기반해서 공중보건 위기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딱히 감염병에만 국한되는 건 아니고요. 모든 환경 요인이라든가 재난이라든가 자연재해라든가 이런 요인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죠.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공중보건 위기라고 정의하는 게 필요한데요. 미국 CDC에서 대응했던 공중보건 위기를 연도별로 한번 쭉 봤는데요. 지금은 당연히 코로나19에 대응을 하고 있겠죠. 2019년도에는 에볼라 대응이 있었고, 그리고 전자담배로 인한 폐질환에 대해서도 공중보건 위기라고 선언을 하고 대응을 했었습니다. 재밌죠? 2018년도에는 허리케인에만 대응을 했어요. 그 해에는 유독 허리케인이 많았던 해였기도 하지만 2016년도 들면서 공중보건 위기라고 선포하고 대응하게 되는 기회가 조금씩 줄어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2010년도에 여러 가지가 있죠. 멕시코만 원유 유출이라던가 아니면 IT 공화국의 대지진 이런 것들도 공중보건 위기라고 지정을 하고 대응을 했었는데요. IT 대지진 같은 경우는 미국이 아니고 주변 국가죠. 주변 국가인데 그걸로 인해서 미국의 공중보건 시스템이 위협을 받을 것이라고 예상했고 그래서 대응을 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쭉 2001년까지 2001년에 유명한 911 있죠. 그때부터 실제로 미국의 공중보건 시스템을 위협하는 그런 사안에 대해서는 공중보건 위기라고 선언하고 대응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발전된 게 이제 공중보건 위기 대응을 위한 핵심 역량이죠. 지금 코로나 전파로 최대 강국으로 알려진 미국에서 얘기한 바로 핵심 역량입니다. 15개가 나와 있는데요. 원래는 11개로 시작해서 13개였다가 15개로 지금 이제 확장이 됐는데 사실 대부분의 내용이 굉장히 많은 내용이고 제가 설명을 다 드리고 싶지만 여기서 몇 가지만 제가 부연 설명하는 걸로 하고 대략 어떤 것들이 있는지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가장 첫 번째가 지역 단위에서 대비가 되어 있느냐입니다. 이 대비라는 거는 또 그 밑에 나오는 여러 가지 사항들을 핵심 역량으로 두고 있는 거고요. 두 번째가 지역사회에서 복구를 하기 위한
준비가 되어 있는 거죠. 복구를 하기 위해 저희는 출구 전략이라는 말을 많이 쓰죠. 국제보건사업 하면 출구 전략을 얘기하는데 지금 같은 이멀전시에서는 어떻게 복구하느냐인데 복구에 대한 논의, 복구에 대한 고민 저희도 하고 있죠. 뭐 생활방역 얘기가 나오고 있고 이런 것들이 미리미리 계획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공중보건 위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위기공조 시스템입니다. 질병관리본부에서 위기공조 시스템을 위해서 상황실을 건립하고 그거를 가동하기 시작한 게 1년이 조금 넘었어요. 그러면서 사실 이런 공중보건 위기가 이제 발생한 거죠. 그러니까 그 공중보건 위기 대응을 위한 여러 가지 역량 중에 하나를 갖추고 있었던 겁니다. 그 다음은 이제 그 저희 지금 휴대폰에 계속 울리는 그 경보 있죠. 이런 것들이 사실 체계적으로 만들어져 있느냐, 체계적으로 활용되고 있느냐라는 것들이 대비 역량으로 미리 지적이 됐던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사망자 관리입니다. 사실 한국에서 사망자 관리가 문제가 되고 있지는 않죠. 근데 지금 미국만 해도 뭐 뉴욕시에서 시체가 그 이삿짐 트럭에 뭐 59 이상 실려가지고 3대가 방치된 채 발견되고 뭐 이런 것들이 사실 그 시신에 대한 시체에 대한 관리인데 시체에 대한 관리는 뭐 지금 미국뿐만 아니라 이란이라던가 뭐 그 여러 나라에서 지금 보여주고 있죠. 사망자가 조금만 늘어도 이 문제가 사실 굉장히 크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고요. 정보 공유. 정보 공유는 말 그대로 부처 간의 정보 공유도 있지만 민간 간의 정보 공유, 그리고 국가 간의 정보 공유, 그리고 국제적인 정보 공유가 다 포함됩니다. 한국질병관리본부는 지난해 10월, 11월을 기해서 미국, 한국, 중국, 일본 3개 국가가 보건 관련 정보를 원활하게 공유하자라는 일종의 양해각서를 체결을 해요. 이게 얼마만큼 효과가 있었는지는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지만 이런 정보 공유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었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한국 방역의 또 한 가지 중요한 그 지점이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매스케어라 하면 사실 저희도 좀 비웃음 면이 있었죠. 중국에서 우한에서 갑자기 확진자가 늘어날 때 병원을 짓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정말 중국답다. 하지만 중국다운 게 아니고 그게 대규모 환자 관리를 위해서 필요했던 겁니다. 그것이 제대로 계획이 나와 있지 않으면 대규모로 환자가 발생했을 때 그거를 관리하고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그 기능들이 없어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 결국 전체 공중보건 위기 시스템이 흔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위기 상황을 발생시키는 거죠. 그 다음이 이제 그 저희 흔히 얘기하는 뭐 백신이라든가 치료제, 그리고 의료 물자, 그 뭐 마스크라든가 뭐 보호복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생산하고 배포하고 이거를 분류해서 계속 순환할 것이냐라는 그러니까 플랜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 플랜도 공중보건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핵심 역량 중에 하나로 분명히 적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보시면 의료 자원 배포, 이거는 뭐 아까 의료 그 의약품 배포하고 사실은 같은 취지이긴 하지만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건 의료 자원이나 그 의료 환경에서 발생하는 그 폐기물이죠. 사실 이게 감염원일 수도 있고 이것이 또 다른 공중보건 위기를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처리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도 여기에 그 계획을 세워야 된다. 그리고 대비가 되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메디컬 설지 이거는 지금 전 세계에서 계속 보고 계시죠. 미국에서야말로 사실 그 미국의 그 취약한 의료 환경도 있지만 이런 것들을 예상해서 대비해 놔야 되는데 그 대비하기 위해서 필요한 준비 시간들이 있습니다. 당장 뭐 그것들을 뭐 어느 병원 이렇게 지정해서 메디컬 설지를 대응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대응하기 위해서 준비 기간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 준비 기간에 사실은 그 행정부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것은 공중보건 위기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대응을 시작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 의료 자원이라든가 의료 물품 같은 것들이 생산되고 그 배포되기 위해서는 그것을 위한 준비 작업이 있는데 그것이 약 2주에서 4주 정도 걸린다고 해요. 2주에서 4주 정도 걸리니까 위기가 선포되고 나서 2주에서 4주가 되어야만 완벽하게 완전한 수준으로 이루어질 텐데 그 2주에서 4주라는 시간을 벌어주는 것도 모자라서 한 달 정도 지연이 되죠. 그 얘기는 나중에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뒤에 이제 나오는 게 뭐 실험실 역량, 그리고 그 non-pharmaceutical intervention이라고 해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죠. 이거 말고도 뭐 그 격리 내지는 뭐 고립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역학조사.
저희 흔히 하고 있죠. 그다음에 독성학적 평가, 그다음에 의료 인력이나 대응 인력의 안전과 보건, 건강 이런 것들이 핵심 역량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걸 위해서 계획을 짜놔야 되고 그 계획에 입각해서 움직여야 된다는 거죠. 15번째로 제시되어 놓고 있는 게 자원봉사자 관리입니다. 이거는 그 재난 대응을 해보신 그 민간 단체에서는 잘 아시겠지만 다 자원단체죠. 자원봉사고 자원단체인데 그 자원자들을 자원하는 기관들을 현장에서 어떻게 코디네이트 하느냐가 사실은 그 재난 대응의 성패를 좌우한다고 할 만큼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희 대구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런 것들이 보였겠죠.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계획과 그리고 전담팀, 그리고 전담 그 예산 이런 것들이 미리 나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저희가 지금 코로나19를 바라보면서 사실 이것을 공중보건 위기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국제적으로 걱정이 되는 공중보건 위기라고 합니다. 이 공중보건 위기라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상적인 그 서비스나 체계를 흔들고 있기 때문에 국제적인 공중보건 위기가 되는 거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사실 뭐 다 드릴 말씀이 많은데 그 저희가 주로 이제 한국에서 지금 부각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15개 핵심 역량 중에 이 진단 검사 그리고 역학조사 그리고 감시체계 뭐 이런 것들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는 게 아무래도 그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진단 검사하면 우선은 Public Health Lab Testing 이렇게 뭐 랩 캐패시티 이렇게 이제 그 정의를 할 수 있겠는데 코로나19를 바라보면서 가장 중요했던 게 사실은 이 그 유전자 그 정보죠. 유전자 정보가 바로 나오면서 이것을 위한 PCR 검사가 효율적으로 준비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졌습니다. 이것이 한국에서도 빠른 시간에 그 분리가 되면서 유전자 정보가 만들어졌어요. 굉장한 그 성취죠. 그리고 나서 이제 뭐 RT-PCR 뭐 너무 많이 알고 계시죠. PCR을 쓸 수 있는 이제 역량을 갖추고 있었죠. 사실 이 PCR을 쓴다 하더라도 그 PCR을 장비를 갖고 있고 뭐 그 장비에 들어가는 그 키트를 다 확보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다는 아니라는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검체를 어떻게 어디에서 모아야 될지 채취해야 될지 이런 것들이 프로토콜이 나와 있어야 되는 거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한국은 메르스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이 좀 준비가 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이것을 수송하는 것도 걱정이죠. 이거를 아무렇게나 뭐 택배로 보내고 사실 메르스 때는 택배로 보낸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뭐 그렇게 되지는 않았을 거고요. 택배로 보내든 어떻게 보내든 이것을 안전하게 보내야 되는 거죠. 안전하게 보내고 그 배달이 이루어지고 나면 그걸 안전하게 저장해서 정확하게 분석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그 바이오 세이프티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이오 세이프티를 고려해서 이런 그 코로나19 검사를 아무 데서나 할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검사를 하기 위해선 그 중앙당국에서 이것을 허가를 해줘야 됩니다. 한국도 이것을 허가하려면 보통 3개월 정도 시간이 걸리는데 그 기간을 줄여가지고 2주에서 한 달 안에 위기 시에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EUA라는 절차를 만들었죠. 이것이 미국에서 온 겁니다. 미국의 식약처에서 EUA를 시작을 했고 EUA를 써왔던 나라에서 사실 EUA를 쓰지 못했어요. 이번 기회에. 재밌게도 이 EUA로 한국이 어떻게 보면 이제 원활하게 테스팅을 할 수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또 이 실험실 대응 네트워크라고 해서 LRN 이것도 이제 미국 CDC에서 시작을 해서 전 세계적으로 국가 실험실 위주로 이런 실험을 위한 역량의 어떤 그 분배죠. 그런 것들이 원활하게 되게끔 시스템을 갖춰줍니다. CDC에서 도움을 줬고 한국질병관리본부도 CDC에서 전문가들이 와서 지금의 이 그 질병관리본부 국가실험실에서 각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으로 이런 진단 검사들이 가능하게끔 정도 관리를 해줘요. 실험실 질 관리를 해주고 정도 관리를 해주고 그걸 통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이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검증을 하게 되는 거죠.
이 시스템이 미국에서 왔고요. 미국에 국가 실험실이 있고 각 주별로 주에 공중보건 실험실이 있습니다. 그 전체 50개 주에서 약 700개 내지 800개의 공중보건 실험실의 역량이 있다고 보는데 그 외에도 사실 굉장히 많은 민간 실험실이나 병원들이 있죠. 이 병원들이 이런 진단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선 장비만 사와서 진단 키트만 사와가지고 바로 시작하는 게 아니고 바로 이런 허가 작업들이 필요하고 허가를 위해서 필요한 질 관리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많은 개발도상국들에서 이런 국가 실험실이 있습니다. 국가 실험실은 대부분 있죠. 대부분의 국가에서 국립보건원이라는 형태의 그런 내지는 질병관리본부라는 형태의 기관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진단 역량들이 각 지방으로 신속하게 권한 이양이 되고 할 수 있느냐, 이런 시스템이 있느냐가 더 중요한 거거든요. 이것이 미국에서 수입이 됐는데 미국에선 그걸 할 수 있는 시간을 잃어버리고 한국은 어떻게 보면 시간을 벌은 셈이 된 거죠. 그래서 지금 같은 어떤 그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실험실 역량 다음으로 부각되는 게 저희의 그 역학조사죠. 역학조사의 목적은 사실 딱 이겁니다. 그 지금 뭐 코로나19를 바라보면서 이 바이러스를 어떻게 막을 것이냐는 거죠. 전파가 확산되는 것을 막고 그걸 확산돼도 질병이 확산되는 것을 또 어떻게 줄일 것이냐. 이것이 가장 당면한 목표인데 이 목표를 위한 조사가 바로 역학조사라는 거거든요. 역학조사는 지금 저희가 하는 그 동선 파악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바이러스가 전파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는 거죠. 결국 그 바이러스가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대한 연구를 해야 되는 거고 그거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이 흔히 역학적 특성이라고 보고가 됩니다. 이 역학적 특성이 한국에서도 이제 계속 그 연구들이 보고되고 있지만 대부분 외국, 중국에서 많이 그 보고가 됐었죠. 그 내용에 기반해서 저희가 방역 대책들을 세워왔던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지역적으로 이런 그 질병들이 확산되는 전파가 다를 수 있는데 가령 이태리에서는 뭐 가설 중에 하나가 이태리 사람들의 그 인사법이 있죠. 뭐 양보를 부비고 이런 것들이 그 어떻게 보면 전파에 기여하지 않았겠는가. 그렇다면 사람을 만나도 누구를 만나도 양볼에 입을 맞추거나 이 볼을 맞추는 그런 인사는 자제하는, 저희가 지금 악수하지 말자라고 하는 것처럼 그런 어떤 그 감염 예방 대책들이 나와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다 가설로 검증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이 역학적 조사에서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 지금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역학조사관들은 저희가 흔히 대학에서 공부하는 역학조사관, 에피데미올로지스트라기보다는 현장의 역학조사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장에 있는 역학조사관들은 바로 이런 어떤 그 과학적 무기, 이런 것들을 가지고 현장에서 문제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현장에서의 정보를 바탕으로 이 질병의 예방이나 질병의 관리, 통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현장 역학조사관들이 역학조사를 하는 단계들은 뭐 그 제가 밑에 그 문헌 달아놨지만 그 CDC에 들어가시면 그냥 교과서로 다 다운받아서 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하고 있는 거는 여기까지죠. 지금 4번인가요? 5번까지 하고 있는. 그래서 환자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그것을 기록하고 있죠. 그 다음에 얼마 전에 이제 역학적 보고를 했고요. 가설을 검증하고 있는 단계는 아직 적극적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저희가 많이 하고 있는 거는 이거죠. 그 접촉자 파악, 컨택트 트레이싱이라고 하는데 뭐 1번 환자가 누굴 만났고 그 환자는 누굴 만났고 이런 것들을 쭉 역으로 추적하게 되는 건데 예를 들어서 뭐 1번 환자가 지금 몇 명을 만났습니까? 그림에서 보시면 2명을 만났죠. 그리고 그 전에 뭐 감염을 뭐 시킨 사람도 있을 수가 있겠고요. 3명을 만납니다. 그래서 총 접촉자는 3명이 됩니다. 그 다음 환자를 보시면 접촉자가 하나, 둘, 셋, 4명이 되죠. 이 4명에 대한 정보를 파악을 해야 되는 거죠. 이게 컨택트 트레이싱입니다. 근데 코로나19는 좀 독특한 게 있어요. 지금 보시면 감염이 된 사람이 감염이 됐다라고 증상을 보이기 전에 증상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아예 증상이 없이 그냥 그 확진자로만 남아있다가
그 완치가 되는 경우도 있죠. 보시면 0, 1, 2, 3을 보시면 1단계에서 보시면 확진자와 그 주변에 이제 그 감염된 사람이 있죠. 그 감염된 사람이 결국 또 증상을 보이게 되고 또 그 감염이 됐지만 증상을 보이지 않는 내지는 증상을 보이기 전 단계인 이런 사람들까지도 포함이 되게 되죠. 이런 식으로 이제 전파가 되게 되는데 여기서 컨택트 트레이싱 접촉자 관리를 하게 되면 1번 확진자가 나오면서 그 확진자를 그 격리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증상이 없는 사람들은 여전히 감염을 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죠. 그 사람들은 결국 또 주변 사람들을 감염시키게 되고 또 증상이 나타나면서 그 격리가 되고, 그죠? 결국 확진자만 찾아서 증상에 입각해서 코로나 같아라고 생각하고 격리를 했다면 그 확산은 계속 퍼져나가게 되는 거죠. 이것을 접촉한 사람을 모두 격리하게 되면 결국 초기에 접촉했던 사람들을 다 격리함으로써 그 전파의 확산이 막아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그 컨택트 트레이싱의 그 핵심이고 이런 코로나19의 특성 때문에 이 접촉자 파악, 컨택트 트레이싱이 굉장히 효과적으로 작용할 수 있었던 거예요. 확진자만이 아니고 저희가 확진자뿐만 아니라 증상이 없는 그 사람들을 접촉한 사람들을 다 검사를 해가지고 양성인지 아닌지를 판단해서 격리를 했죠. 격리를 하면서 결국 그 감염 가능성들을 다 차단했던 겁니다. 이것이 굉장히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게 바로 이런 그 공격적인 컨택트 트레이싱과 그리고 접촉자에 대한 확진 판정 두 개가 어떻게 보면 그 환상의 조합을 이루어질 수 있었다라는 거를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이것이 실제로 현실에서는 어떻게 벌어지는지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R0 값이라고 아마 전 시간에 그 발표가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그 뭐 감염 기본 재생산 지수 그래가지고 일반적으로는 한 명이 감염자 한 명이 평균적으로 몇 명의 그 타인을 감염시키는가라는 거죠. 그래서 R0 혹은 뭐 R0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R0 값이 2일 경우엔 감염자 한 사람이 두 사람을 감염시키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한 사람이 두 사람을 감염시킬 수 있는 뭐 그런 것들을 예상했을 때 이것이 첫 번째 보시면 뭐 하루에 접촉한 사람이 5명 그게 그 다음 날 보면 또 5명이 늘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돼요. 그 중에 2명은 이제 감염이 될 수 있고 이것이 날이 지나갑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5일 정도. 제가 왜 5일을 적었냐면 코로나 그 19의 그 잠복기라고 그러죠. 잠복기가 5일에서 6일. 지금 계속 5.2일, 뭐 5.6일 이렇게 이제 좁혀지고 있는데 5일이라고 쳤을 때 말 그대로 내가 다른 사람을 감염자를 만나거나 접촉해서 그날부터 5일 안에 증상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근데 증상이 나타나기 전 하루 전에 이미 감염 가능성이 있고 전파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를 보고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감염 증상 없이도 전파가 가능하죠. 말 그대로 잠복기에 5일 동안 이 한 사람이 접촉한 다른 사람들의 감염을 막기 위해서 5일이라는 시간밖에 없다는 거예요. 5일 동안 한 사람이 접촉할 수 있는 사람의 숫자가 한 25명이에요. 이 정도. 근데 이게 하루만 늘어나도 그 접촉됐던 사람이 또 감염 증상을 일으키면서 그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감염시킬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숫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거고 저희가 초기에 공격적으로 1명, 2명, 3명일 때 이 접촉자들을 수십 명, 수백 명을 다 그 차단하고 격리하고 자가격리했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던 거고 그 나중에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대구에서 신천지 교회가 대규모 감염을 일으켰을 때 그때는 소위 말하는 이 그 접촉자 관리를 할 수 없었습니다. 너무 많은 접촉자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신천지 교회를 위주로 신천지 교인에 대한 그 검사를 들어갔던 거죠. 그래서 컨택트 트레이싱이 사실 일상적으로 계속 진행됐다기보단 이것이 방역 대책에서 조금씩 변화가 있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게 사실 컨택트 트레이싱이라는 게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게 역학조사관 숫자만 늘어난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거기에 필요한 일상적인 행정 정보들이 있는데 한국은 경찰청, 뭐 그 소방청 내지는 그 행정안전부에서 갖고 있는 대부분의 개인 정보들이 거의 실시간에 가깝게 공유가 될 수 있었고 그걸 방역 당국이 활용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런 어떤 IT 강국으로서의 면모를 발휘할 수 있었던 거고요. 그러니까 아무리 정보가 있다 하더라도 부처 간에 공유가 되지 않으면 그리고 그걸 공유할 수 있는 뭔가 제도나 법규가 마련되어 있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말 그대로 컨택트 트레이싱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기반의 어떤 그 준비 작업들이 있어야 된다. 또한 컨택트 트레이싱을 통해서 파악된 접촉자들을 격리하고 수용할 수 있는 이런 시설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집에 자가격리를 지금 하고 있죠. 어떻게 보면 시민의식에 의존해서 하고 있는 건데 이 시민의식이 없다면 결국은 중국처럼 가족 중에 한 사람이 그 의심이 되거나 증상이 발생되면 그 사람을 그 가족에서 빼가지고 시설에 격리시키고 많은 경우 사망에 이르기까지 가족이 볼 수도 없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 격리를 위한 시설이 미리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고요. 또한 사람도 있어야 되고 결국은 시민들이 그것들에 참여할 수 있는 어떤 그 의식이 있느냐 이런 것 또한 되게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이런 것들 접촉자 파악하다 보면 대부분 말하고 싶지 않은 것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경우 거짓말을 하거나 숨기거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판단해 낼 거냐는 거죠. 한국 같은 경우 신용카드나 뭐 그 GPS 정보들을 다 활용했지만 그런 것이 안 되는 나라에서는 결국 그 시민의식에 의존해야 되는데 그게 가능할까 모르겠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감시체계인데 한국은 어떻게 보면 감시체계가 잘 되어 있는 나라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IT 기반으로 많이 이제 만들어져 있는데 저희가 감시체계 그러면은 이런 CCTV 생각을 하죠. 실제로 감시체계를 인터넷 구글에서 치면 다 CCTV만 나옵니다. 근데 감시체계 하면 또 이런 어떤 뭐 그 정보 내지는 보안 이런 거하고 또 연결을 시키기도 하죠. 근데 감시체계에는 이렇게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활용이 됐던 거고요. 건강 관련된 정보의 연속적인 수집, 분석, 해석 그리고 그 정보를 환류하는 그리고 그것의 목적은 바로 질병을 통제하고 관리하는 데 있다.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 있고 이걸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뭐 기록과 보고 그리고 분석 그리고 해석 그리고 이 결과가 쓰여지고 그리고 결국 그것이 다른 대책, 예방 대책으로 만들어지는 이런 일종의 그 환류 시스템이 되어 있고 이것이 질병의 특징에 따라 시기적절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미국의 많은 학자들이 이 동물로 인해서 기인하는 여러 가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동물로부터 기인하는 바이러스 약 10만 종을 뽑아가지고 전체는 약 160만 종인데 그 중에 10만 종 정도를 뽑아서 미래 질병에 예측하기 위한 예측 시스템을 만들자 그래서 정말 수십조 원의 돈을 들여서 하고 있었는데 많은 전문가들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팬데믹이 오게 되면 이 그러니까 예측 모델이 필요한 게 아니고 실제로는 감시체계가 필요하니까 훨씬 적은 돈으로 감시체계를 갖추는 것이 현명하다. 근데 이 감시체계를 얘기하면 주로 이것이 뭐 AI나 IT로 다 해결되는 게 아니냐라고 오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게 어떻게 보면 이제 학자들의 그 시각이고요. 대부분 이 감시체계를 기획하는 단계에서는 사실 사람의 손이 많이 가죠. 그 다음에 그 결과를 해석하는 거는 아직까지 기계가 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그리고 그 판단된 정보를 실제로 어떻게 방역에 쓸 거냐 이런 것들은 사실 사람의 몫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 감시체계는 사람의 손이 많이 가는 그렇기 때문에 더 공을 들여야 되는 거고 이것이 지금 현재 코로나를 보시면 실험실에서 진단되는 결과를 가지고 사실은 이제 대응을 하게 되죠. 근데 이 감시체계의 대상은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습니다. 의사가 바로 뭐 증상만 보고도 감시체계에 보고해서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접촉하는 순간, 노출되는 순간을 정보화시켜서 그것들을 감시체계에 쓸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아예 위해 요소가 존재하느냐를 가지고 감시체계를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단계들이 점점점 이렇게 진화할수록 그 랩테스크나 뭐 실험실 진단은 아니라 뭐 위해 요소가 있는 것 자체로도 어떻게 보면 그 감시체계의 운용이 가능하다는 거죠. 너무 짧은 시간인데 다 못해서 좀 아쉽고요. 나중에 뭐 기회가 되면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드리고 싶은데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 현재 한국에서 너무 잘하고 있지만 한국의 공중보건 위기 대응은 불국이 시기입니다. 지금 한국의 코로나를 예방하기 위해서 피해를 입고 있는 다른 보건의료 시스템은 너무나도 많고 그것에 대한 얘기는 저희들이 많이 듣고 있죠. 자살수가 자살이 많아지고 이런 것들은 사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서 발생하는 심리적인 문제들이 사회 현상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이것도 공중보건이죠. 공중보건 위기라는 것이 바로 이 코로나가 아니고 코로나로 인해서 발생되는 공중보건 시스템의 붕괴이기 때문에 어떤 부분이 무너지고 있고 취약해지고 있느냐를 분석하지 않으면 한국의 공중보건은 선진화될 수 없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국의 공중보건 위기에 공중보건 시스템의 필수적인 것들이 어떻게 작동하고 있느냐를 지금이라도 다시 돌아봐야 되는 거죠. 이것이 개발도상국에 적용된다 하더라도 개발도상국에서 그 위기 사안의 불끄기식으로 달려들어라라고 조언하는 거는 저는 앞뒤가 바뀐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런 위기가 오더라도 공중보건 의료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져 있으면 그것은 위기가 아니고 잘 헤쳐나갈 수 있는 사건으로 축소할 수 있다. 이렇게 접근하는 것이 저희가 개발도상국한테 적절하게 조언할 수 있는 그리고 지원할 수 있는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마칠게요. 네, 감사합니다. 한 가지 지금 이재학 교수님께서 우리나라 정부 글로벌 웨비나를 위해서 바로 가셔야 되는데 혹시 코멘트 하나만 혹시 해주실 수가 있으실까요? 사실 이제 역학조사 관련된 얘기들이 상당히 사실 중요한데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 대부분의 이제 저소득 국가들이 역학조사 자체가 사실 어려운 부분들이 많은데 일단은 전반적인 그런 지역사회 내의 역학조사 인력들을 어떻게 양성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사실 에볼라 이후에 미국 CDC에 상당히 많은 역량들을 이제 투여하고 교육을 많이 시켰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만 이제 지금 같은 경우에 이제 고도의 역학조사 인력들을 기르기가 쉽지는 않으니까 지역사회 내에서 환자 발생을 했을 경우에 환자들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선별 정도는 지역사회 헬스워커들이 가능할 거라는 생각은 들거든요. 사실 모자보건에 투여됐던 인원이라든지 말라리아 사업에 투여됐던 인원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사업에 참여했던 인원들이 어느 정도 그런 기본적인 부분들은 감당이 가능하니까 그분들 통해서 지금 지역사회 유행을 좀 이렇게 서베일런스하는 그런 개념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일단 되면 진단을 잘 못하더라도 유증상자가 갑자기 많이 발생을 하면 아웃브레이크를 조기 인지할 수 있는 그런 툴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그런 부분들을 좀 고려하고 또 그런 사업을 하시는 NGO 분들이 많이 있으신 걸로 알기 때문에 NGO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이 고려해 주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45분에 가셔야 되는데 44분까지 정말 끝까지 코멘트를 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사실은 이재학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좀 전에 지금 채팅방 창에서 들어온 질문 중에 하나가 이런 이제 공중보건 위기관리라는 필수 역량을 갖추기 위해서 보통 정부 대 정부 간으로 이제 협력이 되고 거기에 이제 이런 민간 단체들은 어떻게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도 들어오긴 했는데 사실은 한편으로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지금 현재 많은 단체들이 특히 우리나라의 단체들이 지역사회 기반의 모자보건 사업 아니면 지역사회 기반의 식수위생 사업 등을 하면서 마을보건 봉사자들, 커뮤니티 헬스 발론티어들 이런 인력들을 조금 이제 지속적으로 양성해 가거나 이제 확보해서 활용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제 단체들이 직접 교육을 했거나 양성을 했거나 아니면은 이미 양성돼 있는 그런 마을보건 요원들을 활용해서 사업을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물론 이제 국내 이제 역학조사관 같은 이제 역량까지는 아니더라도 이런 분들을 이제 모든 컨텍스트 트레이싱까지는 아니더라도 이제 이재학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조금 더 이제 어떤 질병과 증상이나 유행 경향이 발생하는 거를 좀 조기에 인지할 수 있는 어떤 이제 파악의 체계의 가장 밑단에 있는 프론트라인에 있는 이제 인력으로 역할하도록 하는 개념에 아주 고도화되지 않은 그런 이제 기본적인 어떤 이제 교육이라던가 이분들을 좀 준비시켜 놓는 그런 접근들을 하는 거는
아무래도 이제 그 개발도상국 정부라는 게 기본적으로 여건이 제한됐기 때문에 국가적 역량이 쉽지 않아서 전국을 커버하는 게 쉽지가 않은데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혹시 탁상호 교수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생각하시는 의견 한번 좀 추가로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그 커뮤니티 헬스 워커를 말씀하셨으니까 사실 너무 반가운데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그 소위 말하는 그 추적자 조사, 컨택 트레이싱을 하는 역학조사관을 커뮤니티 헬스 워커를 쓰면 좋겠다라는 얘기들은 예전부터 있었습니다. 근데 그 커뮤니티 헬스 워커들은 말 그대로 커뮤니티 단위에서 활동을 하거든요. 그래서 요즘 얼마 되진 않았는데 새로 대두되는 개념이 뭐냐면 접촉자 단위에서 관리할 것이 아니고 증상이 나타났거나 확진했거나 그런 환자들이 발생한 커뮤니티를 하나의 단위로 보자는 거죠. 그래서 커뮤니티를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그 커뮤니티를 모니터링하는 일종의 모니터링 요원으로서 커뮤니티 헬스 워커들이 활동한다면 가장 적절할 것 같고요. 커뮤니티 단위에서 실제로 감염병이나 이런 그 공중보건 사안들을 이렇게 적절하게 대응하는 거는 이미 많이 하고 있습니다. 커뮤니티 단위에서 활동들이 훨씬 효과적이라는 증거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커뮤니티 헬스 워커를 활용할 수 있는 활동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이재학 교수님께서 아마 제가 이제 그 인사 말씀도 못 드리고 지금 나가신 것 같네요. 그 이재학 교수님께서는 지금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나라 국가 차원에서의 이제 글로벌 웨비나가 조금 있다가 3시에 우리나라 5개 부처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공유가 되는데 좀 그것 때문에 이제 좀 일찍 자리를 뜨셔야 돼서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좀 전에 탁상호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 중에 좀 중요한 포인트 같은데 결국에는 한국의 경험을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재해석을 하고 현장의 여건에 맞게 적용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또 두 번째 포인트는 국내의 NGO 단체들이 현재 사업을 하고 있었던 기반과 여건을 활용을 해서 역할할 수 있는 부분들을 또 어떻게 이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인가 두 가지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단계에서 조금 더 이제 이 탁상호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중요한 포인트가 한국처럼 개별 한 사람 한 사람의 컨택트 트레이싱과 아이솔레이션까지는 아니더라도 개발도상국에 특히 이제 아프리카나 아시아의 시골 지역들은 마을 단위로 이게 되게 좀 지역이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마을이나 커뮤니티를 클러스터로 이해를 하고 개별 마을 단위, 클러스터 단위에서 발생하는 거를 인지할 수 있는 개념에서 커뮤니티 헬스 워커를 활용한다면은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접근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사실은 이 부분은 국제적으로도 지속적으로 계속 커뮤니티 헬스 워커 그리고 커뮤니티 베이스드 헬스의 기반을 활용해야 된다는 논의가 최근에 다양한 그 웨비나와 이제 폴리시 가이드라인에서도 제시가 되고 있는 것 같아서 되게 의미 있는 지적을 오히려 국내에서 대응하시고 또 미국 CDC에서 역할을 하셨던 탁상호 교수님의 이재학 교수님도 제안을 그렇게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